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이런 분도 계세요. 드물지만 이번에 한번 탁 차익 실현내고 다 털고 세제 혜택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높은 거는 좀 안 되는데 네. 비슷한 걸로 가는 거예요. 아, 옆단지로. 그러니까는 업그레이드. 네. 그런데 나의 생활터전은 거의 동일하고 한번 이걸 세제 혜택을 다 받아서 한번 털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시는 분 물론 이제 거래 비용은 발생하죠. 네, 네. 양도세도 내야 되고 네. 또 취득세 또 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꽤 크긴 큰데 뭐 나중에 세제 혜택이 좀 줄어들어서 내가 세부담이 더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50억짜리 팔고 네. 30억짜리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뭐 넥스트 똘똘한 이제 덜 똘똘한 채가 벌써부터 오르고 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넥스트 똘똘한 채가 될 수 있어요, 거기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너리 박지입니다. 정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제 하반기를 포함해서 내 집 마련이라든지 세금 관련된 계획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 고민이 깊으신 분들 많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 그 관련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박입니다. 부동산 세금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금 관련돼서는 오늘 이제 샅샅들이 네. 현명한 방안들을 좀 네. 공개를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3일에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 처음 드는 생각이 네. 너무 어렵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네네네. 뭐 저도 이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한 10년 넘게 계속 세제 개편안 보면서 이제 공부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처음이었어요. 아 이거 어렵다. 예, 그래서 좀 어렵다는 내용이 좀 들었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안타깝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다 좀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는 네. 구조. 물론 이제 일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1주택이면서 실거주 하면은 보유세 부담도 좀 낮춰주고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이제 거래세도 좀 완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데 좀 하나하나 좀 따져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세금이 올라가는 방향이고 특히 현재 이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핵심이 네. 보유가 아니라 거주해라. 그렇죠. 그래서 살아라.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다. 네, 뭐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유 관련된 뭔가 공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전부 다 거주 요건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뭐 들으신 분들 예측하시겠지만 네. 그러면 내가 실거주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거를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부의 의도대로 네. 바잉이 아니라 리빙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맞나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정도 계속 봐오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제 뭐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도 취지는 되게 좋아요. 네. 뭐 실거주자 보호하자, 투기세 억제하자 네. 취지는 다 좋은데 이제 항상 이게 좀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죠. 부작용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건 어느 역대 정부나 똑같은데 네.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보유해서 거주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히 이제 집은 주거하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수를 좀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정리를 하거나 처분하거나 증여를 할 계획들이 늘어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각자 이제 한 1주택씩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월세 공급량이 좀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택이 하나라 하더라도 일부 몇몇 사람들은 임대를 주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이제 실거주를 하자. 네. 그러면 다시 또 임대 주택이 줄어들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좀 더 시간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전월세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해질 것 같다. 그래서 좀 요게 이제 생각지 않은 네.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실 텐데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담되는 금액 자체가 네, 세입자들에게 전가가 된다. 뭐 이렇게 예를 봐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네. 세를 주고 있는데 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실거주해야 됩니다. 뭐 좀 집을 비워주세요. 뭐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기존에 있던 세입자분들은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네, 네. 그 주변도 다 비슷하게 올랐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오른 임대료를 내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로 가면 이제 벌써 이제 이사 비용이라든지 부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좀 전가가 되는 거고. 네. 나도 들어가 살고 싶은데 좀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좀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급적 최대한 올리겠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제 상대 이것도 이제 좀 조세 전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또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전월세 공급량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부담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조금 우려되는 네네. 부분,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좀 크게 살펴보면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좀 대대적으로 손을 본 네.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이제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현행 그 종부세 세율 체계가 굉장히 크게 바뀌거든요. 네네. 주택수 기준을 없애고 이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채를 보유하느냐보다 얼마 넘치를 보유하고 네네. 있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이 세율 체계를 손을 봤다라는 건데 이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종부세를 먼저 좀 어떻게 계산할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을 더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두 채면 두 채, 한 채면 한 채. 그리고 이때 더하는 거는 인별과세입니다. 내 것만 더하는 거예요. 뭐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내 거 지분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1세대 1주택으로 해볼게요. 뭐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집이 20억이다. 그럼 공시가격이 대략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70%니까. 그럼 14억에서 이제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하는데 이 공제 금액이 1세대 1주택은 12억이에요. 근데 이 12억을 아까 바잉에서 리빙, 네. 보유해서 거주를 하면은 14억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14억에서 14억을 차감해 버리니까 종부세가 안 나오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뭐 15억이다. 그럼 14를 차감을 하면 1억이 남잖아요. 남죠. 네. 여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적용을 하는데 이게 60%거든요. 요게 내년부터는 전부 다 70%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일단 14억, 12억이 넘는 사람들은 이제 공정시장 가격비율 올라가니까 내년에 소폭 상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정시장 가격비율 60, 70을 곱하고 나면 이제 과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과표의 세율이 나오는데 이 세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를 시켰는데 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재 세율이 1, 2주택, 주택수가 적은 사람 그리고 주택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치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1, 2주택 세율 적은 게 있고 여기 높은 게 있잖아요. 어디로 합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세율 적은 거 합치는 게 적은 좋겠죠. 걸로 합치죠. 근데 28년이 되면은 높은 걸로 합칩니다. 그러니까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이다. 동의하는 바예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이로 인해서 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심해지고 이런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 낮은 세율이고 높은 세율인데 높은 세율로 가요. 정부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종부세가 나와요. 네. 그런데 종부세가 나오면 이게 너무 급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부담 상한이라고 있어요. 네. 세부담 상한이 현재 150%인데 내년부터는 이게 또 200%로 늘어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올해 1,000만 원 냈어요. 내년에 1,500을 내요. 뭐 예를 들어서 2,000이 됐어요. 그럼 내년에 이제 1,500까지 딱 캡을 씌우는 건데 네. 이 캡을 200까지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2,000 계산했을 때 나오면 다 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복잡하고 좀 어려운 내용인데 보유해서 거주로 네. 그리고 주택수가 아니라 뭐 가액 기준으로 그 말만 놓고 보면은 되게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는데 네. 뭔가 세부담 많이 들어. 약간 이런 느낌. 네. 결론이 뭐냐면 주택수가 많으면 안 좋아요. 그렇죠. 일단 하나만 있는 게 좀 유리한데 그 하나 집을 거주하는 게 좋습니다. 보유하면 또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보도 자료에 있는 사례를 좀 약간 가져왔는데 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이고 거주를 하고 있어요. 10년 거주했대요. 네. 시가가 한 20억 정도예요. 연령이 60세고. 그럼 이제 나이에 따라서 또 공제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현재는 보유세가 한 37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네. 이 중에 종부세는 한 27만 원밖에 안 나오고 시가 20억이라면은. 근데 개편돼서 28년도가 되면은 354만 원으로 줄기는 줍니다. 네. 시가가 20억이니까. 시가 20억이면 공시가가 14, 15억 정도니까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거를 조금 넘어가는 수준에서 30억 정도라 하면은 여전히 보유세는 570만 원에서 558만 원으로 좀 줄어요. 약간. 그런데 네. 만약에 시가가 50억, 이제 굉장히 비싼 집이잖아요. 공시가 한 3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보유세가 현재 1,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28년도가 되잖아요. 내가 실제 거주를 해도 1,8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주를 했어. 거주를 했는데도 했는데도 올라가. 했는데도 올라가. 그래서 70억짜리도 있는데 네. 보유세가 현재 2,200만 원 나와요. 근데 내가 10년 거주하고 지킬 거 다 지켜도 28년이 되면 4,600까지 올라갑니다. 거기는 이제 캡이 없는 거네요.
그쪽으로는? 훨씬 더 이제 금액이 워낙 세니까. 아. 그리고 이제 세율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네. 그래서 아까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간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세율이 높은 세율로 붙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택 수를 하나 가지고 있어도 마치 3주택, 4주택, 다주택자의 중과 세율을 똑같이 적용을 해버리니까 네. 실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아주 초고가 주택이다, 뭐 60억, 70억짜리 이런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어나요. 그래서 28년도 되기 전에 한 27년도쯤에 아마 일부 좀 이렇게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강남권에서. 사실 이제 뭐 네, 60억, 네. 70억 하는 거는 정말 강남권에서도 되게 고가 주택들인 네, 네,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이 종부세 부과 기준이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전환이 되면서 강남의 그런 초고가 주택들을 상대로 네. 세금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네, 네. 정부의 의도대로 똘똘한 한채 쏠림을 완화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물론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27년 상반기. 네. 왜냐하면 상반기 때 그나마 대출이 조금 나오니까. 근데 사실 뭐 50억, 60억짜리 사시는 분들이 대출 2억 나오는데 네. 큰 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상반기 때는 좀 매물도 나오고 대출도 되고 하니까 아마 분명히 올해 2월, 3월 했던 것처럼 막 강남권에서 10%, 15% 빠진 물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계속 나와가지고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이제 안정권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건 더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올해 2월, 3월에도 그렇게 가격이 좀 떨어져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지금 8월 달인데 네. 벌써 다 회복해버리고 다시 올라가고 또 있어요. 회복하고, 네. 그러면 그러면 어떤 추가 정책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너무 어려워. 어려운 질문인가? 어려워. 이게 사실은 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뭐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공급 대책을 해야죠. 빨리 실행해야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8월이나 9월 달쯤에 공급 대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비전을 보여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규제 완화로,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힘들다. 조금 시장의 자율성을 줘야 오히려 된다. 좀 시장의 자율성을 좀 줘야 되고, 네. 이제 아직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안 나왔어요. 네. 이번에 나온 거는 국세 개정안이라서 소득세법이라든지 법인세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지방세 중에서 우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까지 현재 적용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저는 완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좀 거래가 좀 자연스럽게 되는데, 덧붙여서 아울러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니까 좀 강남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네. 예를 들자면은 강남 3구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거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거 뭐 이제 제 개인 의견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27년도 집값 그리고 28년도 네. 이렇게 두 개 년도를 앞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세의 흐름을 네.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2028년 이후 적용되는 세율표까지 같이 살펴봤을 때 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좀 예외 없이 세액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네네. 되어 있기도 한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제액 한도까지 생겨버려가지고 정부의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메시지와 이 실제 상황의 흐름 자체가 뭔가 좀 온도차가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약간 이게 좀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60억, 70억 정말 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27년도에 만약에 판다고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이걸 판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양도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걸 일단 받고, 보유세가 더 올라가기 전에 그냥 나 이번에 팔겠다. 그러면 세제 혜택 받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가 주택을 이왕에 좀 싸게 팔고, 그러면 이제 가격 안정도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수도권 말고 비수도권 아니면 지방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좀 사주면은 좋겠다 해서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도 그런 양도세 감면 뭐 3억, 5억 한도로 해주는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네.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분들이 여기 아마 오래 사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방금 제가 사례 드린 것도 나이가 60세 막 이래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팔고 연고가 아마 없을 수도 있는 지방으로 갈까? 안 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 내가 만약에 60억 집을 팔았어요. 진행자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양도 차익이라든가 이런 거 다 실현하고 뭐 세금 떼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가 남았어요. 네. 세금 내고. 네. 어디로 가시겠어요? 지방 안 가면. 지방을 안 가면 서울에서 인근으로 가시겠어요? 멀리 가시겠어요? 인근. 당연히 인근으로 가겠죠. 네. 서울 외곽보다는 내 주변 인근으로 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강남의 인근이 어디죠? 마포, 성동, 뭐 광진. 판교 지방으로 간다고 해도 판교. 네, 맞아요. 뭐 수도권. 네. 자, 그러면은 한강 벨트.
그리고 경기 남부 라인에서 판교, 분당, 이제 좀 그 고가 주택 한 20억짜리 있는 곳들, 동탄도 최근에 네, 20억 네, 찍었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이 20에서 30억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조금 맞죠? 이제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내가 네, 50억짜리 집을 네. 팔았으면 네. 사람의 심리가 네. 60억, 70억 집으로 가고 싶지.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 그거를 정부에서 아무리 센 규제를 네. 낸다고 해도 내가 네. 60억, 70억 집에 사는 사람이 네. 그러면은 이거는 보유세가 너무 높으니까 팔고 조금 다른 데로 가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쉽지 수도 있겠다. 않죠. 이런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실 분들은 네. 강남에서 내가 계속 오랫동안 살았던 원주민들,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네. 그냥 정말 가격이 쌀 때 오신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재건축 되고 다 막 돈 아껴가지고 그 분담금 내고 그래서 난 살았는데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보유세가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애들 다 컸고 뭐 증여도 어느 정도 해줬고 뭐 해줄 게 없어 더 이상. 근데 이거를 내가 한 2천만 원 내던 거를 4천만 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겠죠. 거의 집을 빼앗기는 느낌일 그러면 것 아까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저걸 팔고 더 비싼 데를 가고 싶은데 이제 대출도 안 나오고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안 나오니까 못 가잖아요. 정말 상황적으로 자금 여력이 안 되어서. 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 그래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보유세를 어떻게든 막 내시겠죠.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내가 지금 보유세 낼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자녀들이 좀 내. 근데 대신 내주면 증여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여세 내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자녀들이 증여세까지 내주고 했으니까 보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집을 어떻게 할까요? 팔아서 현금으로 줄까요? 아니면 증여를 해줄까요? 증여. 증여나 상속을 해주겠죠. 네. 그럼 매물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대로 했을 때 비중이 높아지느냐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뭐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인근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증여 상속을 해서 그 현물 부동산 자체를 물려주시거나 그런 게 좀 더 많지 않을까 비중이 이걸 팔고 비수도권으로 간다? 네.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뭐 자금 여력이 안 되어서 네, 이제 뭐 네. 이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생활 터전의 변경으로 이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정부의 뭐 정책 때문에 그거 하나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네. 지금 이제 뭐 증여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율 인상 2028년이 오기 전에 그렇다면 네, 네. 1주택자나 이 실거주 예정자들은 지금부터 그 세무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는 함부로 말씀 못 드리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분명히 매도하시는 분들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래 내가 세제 혜택 받을 때 지금 팔고 내가 약간 다운사이징 하는 거죠. 내가 50억짜리 팔고 30억짜리 좀 약간 낮춰가는 거예요. 낮춰서 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보유세가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유세를 좀 이게 계속 내야 되는데 이걸 줄어드리고 30억짜리로 가고 뭐 현금 한 10억 플러스 알파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로 좀 노후를 좀 보내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뭐 아니면 비주거용 주택 말고 뭐 상가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오실 것 같고 아니면은 저걸 가지고 이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증여나 상속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이런 분도 계세요. 드물지만 이번에 한번 탁 차익 실현내고 다 털고 세제 혜택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높은 거는 좀 안 되는데 비슷한 걸로 가는 거예요. 옆단지로. 그러니까는 업그레이드. 네. 그런데 나의 생활 터전은 거의 동일하고 한번 이걸 세제 혜택을 다 받아서 한번 털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시는 분 물론 이제 거래 비용은 발생하죠. 네, 네. 양도세도 내야 되고 네. 또 취득세 또 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꽤 크긴 큰데 뭐 나중에 세제 혜택이 좀 줄어들어서 내가 세부담이 더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50억짜리 팔고 네. 30억짜리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뭐 넥스트 똘똘한 채, 덜 똘똘한 채가 벌써부터 오르고 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넥스트 똘똘한 채가 될 수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예. 이제 초고가 주택은 아예 그냥 세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똘똘한 물건이 아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고가 주택을 한 부류로 보고 네. 20억, 30억대 덜 똘똘한 채를 또 한 부류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15억 이하는 어차피 알아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세 개로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 초고가 주택 아까 50억, 60억 여기가 가격이 내려와야 밑으로도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은 게 60억짜리, 50억짜리를 팔아요. 근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걸 매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현금 엄청 네, 소득이 많거나 네. 아니면 현금 부자거나 네. 아니면은 그 부모님이 현금을 많이 증여해 준 사람이겠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들만의 세상이에요. 맞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보유세가 2천, 3천 나오는 걸 알고 덤비는 거죠, 이제. 이건 무슨 말이죠? 나 낼 수 있어죠. 그러면 지금 계신 분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난 못 내겠어. 그러니까 네가 사. 하는데 매수자가 이걸 샀어요. 근데 이걸 알고 사는 거잖아요. 네. 담세 능력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매수자가 새롭게 바뀌면서 더 그쪽 세계는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들만의 세상이 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는데 네.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좋은 사람으로 손바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정부가 원하는 거는 60억에 팔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없어서 네. 대출도 안 나오니까 네. 55억으로 내리고 50억으로 내리고 이렇게 급매로 해야지 이제 딱 이렇게 뭔가 자산 배분도 좀 되고 네. 한 10% 20% 떨어지니까 가격도 좀 안정이 돼 보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물건들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계속해서 나올 거냐는 조금 퀘스천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올 초에 있었던 장을 보니까 꼭 네. 그렇진 않더라. 어.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얘기를 네. 해봤으니까 아까 이제 그 네.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네. 만약에 내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집을 구한다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 시점에 빠르게 매수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2028년 이후를 보는 게 나을지. 당연히 지금 매수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제 친구인데 그냥 경기도에 되게 좋은 곳이야. 좋은 네. 곳. 좋은 곳이었는데 제가 3년 전에 여기 가격 떨어졌을 때 금리 때문에 사라 그랬어요. 네. 그때 12억이었어요. 국평이. 어. 가지고 사라 그랬는데 이 자식이 친구니까 12억 5천에 호가가 나는데 자기가 12억이면 산다는 거예요. 하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5천 큰 돈이긴 한데 너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이거는 부동산에서는 좀 1, 2천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으니까 해라는데 안 산 거예요. 지금 그 집이 20억이에요. 가지고 이제 이 대책 나오기 전에 3억으로 이제 호가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각비를 얘는 거의 한 10억 정도를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물건을 보는데 계속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내가 야 기다려. 곧 세제 개편 나와. 이거 나오면 분명히 금매 나올 거야. 좀만 기다리는데 지금 그 가격이 어떤 게 나오냐면 21억 5천짜리가 나왔어요. 1억 5천 내려갔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말했어요. 또 기다려. 또 나올 거야. 네. 더 아랫게 나왔나요? 한 몇천 원 또 나올 거야. 아마 그럼 언제 나올 것 같아? 기다려. 지금 다 휴가 갔어. 지금 일단 놀고 와야 돼. 네. 그래서 가서 계곡에 물 좀 담고 발 좀 담그고 머리 좀 식히고 오면 그때 다시 생각이 날 거야.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뭐 여기 비주어츠 영상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시뮬레이션 돌린 거 나올 거야. 그때 보면 팔지 말지 결정할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1억 내외로 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각비가 거의 한 9억 정도 됐죠. 뭐 한 15, 6억까지 떨어질 일은 없겠죠. 희망상이라고 봅니다. 희망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과거 역대급으로 많이 떨어지는 뭐 IMF라든지 네. 2008년 금융위기, 뭐 그 금리 인상 네. 그때를 보면 보통 20%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아요? 네, 맞아요. 내가 곧 망할 것 같고 내가 저걸 모두가. 15억에 사고 싶으니까 네. 제 2의 IMF를 한번 오게 해달라 신이시여 빌고 싶으세요? 아마 그게 왔을 때 15억 떨어져도 아마 못 살걸요 불안해서.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런 물건들이 지금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좀 보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매수자인데 뭐 사회 초년생이에요. 당연히 돈이 없죠. 저도 돈이 없었고. 그분들은 이제 보통 10억 이하로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억 이하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보유세 뭐 2천, 3천 이거는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세제 개편하고 의미가 네, 없다고요. 네. 그래서 거긴 알아서 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있을 때 빨리 잡아야 돼요. 있을 때 빨리 잡아야 되고 내가 좀 그래도 자금이 좀 된다. 뭐 10에서 20억대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여기도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10에서 20억대를 막 대출 받아가지고 한 3억 정도, 4억 정도 받아서 뭘 하고 싶은데 이제 신규 수요자가 나타나요. 누구예요? 아까 말한 그 사람이에요. 나 50억에 팔고 나 이제 30억짜리 살까?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악에 되게 받쳐 있겠죠.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지를까요? 아니면은 막 깎으려고 할까요? 괜찮은 거 있으면 그냥 지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러면 20, 30대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금매가 휴가철 지나고 금매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세제 개편 전에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때가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도 14년에 내 집 마련하고 저는 그 이후로 여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때는 금매 잡아야 돼요. 원래 휴가는 휴가 시즌에 금매가 많이 나와요? 당연하죠. 사람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들 놀 때 같이 놀면 안 돼요. 어차피 사람도 많고 날씨도 더운데 그냥 조용한 에어컨 밑에서 만화책 보거나 네. 이렇게 부동산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금에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부동산 가면 또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짜장면도 하나 시켜서 드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알아보셔야 되고 아마 요 지금 나오는 세제 개편하고 이런 충격들이 추석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좀 더 이제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이제 매물도 좀 나올 거고 거래도 좀 되면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하반기에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그 친구도 현금이 그나마 좀 많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드물게 주식에서 빨리 빼서. 네. 그래서 현금이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있는 애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충분히 살리라 그랬어요. 그냥 과감하게 협상력이 있으니까 해라. 왜냐면 지금 하반기에 대출 안 나온다. 너 정도면 충분히 양호하다. 질러라. 그랬는데 이제 다 그렇게 현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자금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서울에 10억 이하짜리 특히 외곽에 있는 것들 그런 경우는 인기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뭐 부동산도 자주 가고 하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을 끊지 말아야 되는 그럼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주변에서도 보면은 부동산을 잘 사고 팔 수 있는 비결을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를 당연하죠. 비법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네. 계약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 도너리와도 친하게 지내시면 또 네. 이런 고급 정보들 여러분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3일에 발표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제네시스 박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장기 거주 소득공제 관련해서도 좀 살펴볼 네네. 것들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요. 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와 그리고 장기 보유 소득공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보유 기간만 충족을 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종부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결국에는 또 보유해서 거주라는 거잖아요. 거주해라. 거주해야지 내가 이렇게 좀 혜택을 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우리가 네. 말했었는데 이걸 이제 주택과 비주택으로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주택은 장기 거주 소득공제. 네. 오래 거주해야지 깎아주겠다. 네. 그리고 주택 외에는 뭐 토지나 상가 우리가 거주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소득공제. 네. 그래서 장기 보유소득공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증을 위한 거. 연 2%씩 최대 네. 30%. 그리고 주택은 장기 거주잖아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해요.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2억 이하는 비과세니까 어차피 필요가 없잖아요. 소득공제가. 네. 근데 12억이 넘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받으려면 무조건 10년 거주해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샀을 때 비규제 지역이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거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80%를 받으면 무조건 거주해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헷갈리면은 거주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다주택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은 무조건 거주를 하래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27년 지나고 28년도가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중에서도 거주를 안 하면 이제 아까 말한 80% 있죠. 이건 비과세만 되는 거니까 비과세가 안 된 일반 주택도 과거에는 보유율이 2%가 됐는데 네. 이제는 일반 주택 만약에 내가 비과세가 아니고 2%를 받겠다 그러면 거주해야 돼요. 황당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난 서울에 있어. 그리고 이제 뭐 지방에 그냥 월세용으로 그냥 갖고 있는데 네. 거주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임차인 분들 계시니까 나중에 장특공 이제 장기 거주 소득공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거주를 해야 되는. 네. 네.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뭐 지방이면 이제 내가 직장이 서울에 있으면 이제 그 직장을 옮기면서까지 거주할 네. 수는 없잖아요. 거의 네.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인플레이션 해칭도 불가능하고 그냥 세금 다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주택자 네. 같은 경우에도 장기거주 소득공제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제 세부담이 커졌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네. 정부에서는 뭔가 그들이 버티기를 포기하고 좀 매물을 던지는 그런 네. 현상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주택임대 사업자인데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도 이번에 세제 혜택을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보고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네. 대통령 워딩도 그렇고 해서 한꺼번에 또 팔면 안 되잖아요. 금매로 팔아야 되거나 합산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씩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모양새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서울에 있는 걸 하나 팔았어요. 이제 신혼부부가 매수를 했는데 사실 팔기 아까운 거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금 오르고 있는 녀석이라서. 네. 근데 임차인분이 좀 사정상 먼저 나가셔서 여기서 이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저는 또 4년이 묶이니까 네. 아 그러면 아쉽지만 지금 팔아야 되겠다 해서 팔고 뭐 제 예상대로 당연히 오르고 있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가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또 임대차가 만기가 돌아오는 물건인데 그것도 이제 팔 건데 이건 이제 등록 임대주택이에요.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은 또 내년까지 팔아야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거기 계신 분이 이제 좀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네.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분들도 어디 갈 거야? 주변에 지금 전세 많이 올랐는데.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그냥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저는 그냥 그렇게 하다가 뭐 일부는 뭐 생활비도 쓰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집을 사서 이제 뭐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네. 거기는 임차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 지금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가끔 이제 그 매도하려고 하는 그 물건들 단지를 보면은 깜짝 놀라요.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라는 게 뭐냐면 전세가 이렇게 올랐다고? 이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전세 5억을 주고 있는데 뭐 지금 물건이 없으니까 뭐 6억을 받을 수 있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보증금 1억을 올릴까요? 아니면 안 올릴까요? 저는 보증금을 안 올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올려봤자 또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채무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5억에서 6억을 안 올리고 5억에서 40으로 바꿔버리죠. 보통 1억당 40만 원 정도. 네네네. 월세 전환. 네. 네. 그럼 이제 월세에 대해서는 저는 또 세금을 내겠죠. 네. 뭐 저는 또 이제 세율 구간이 낮진 않으니까 좀 많이 내요. 그래도 그게 나아요. 그거 받아서 또 세금 내야지 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세금 내야 되니까 돈 벌러 가는 거고요. 세금 내야 되니까 월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최악이 뭐냐면은 임대하시는 분들은 전세보증금 채무를 받아서 이걸로 세금 내잖아요. 가장 최악입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죠. 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이제 매물을 저처럼 매각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직 매각하기에 좀 애매한 그런 물건들은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게 그 세부담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재정경제부에 있는 사례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1주택자고 취득가 12억, 양도가가 32억이에요. 그럼 20억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년 이상 보유했는데 거주 기간을 2년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27년도에 팔면은 그냥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금이 한 2억 3천 정도가 돼요. 공제 금액을 무려 6억을 받고. 그런데 28년도가 되면은 이게 이제 거주 비중을 좀 더 높이고 보유 기간을 낮추거든요. 그래서 공제 금액이 아까 6억에서 4억으로 줄어버리고 그 결과 세금이 2억 3천에서 3억 2천 거의 한 1억 가까이 오릅니다. 그리고 29년 본격 시행을 하면은 이제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6억에서 2억으로 뚝 떨어지고 네. 그 결과 세금은 2억 3천에서 4억까지 올라버려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1억 7천 정도 세금 더 내는 거죠. 네. 근데 27년 대비 29년이잖아요. 네. 2년이잖아요. 저 32억짜리가 오를까 안 오를까? 모르겠죠. 오를 수 있죠. 또 부동산은 또 오를 때도 막 무섭게 또 오를 수 있죠. 오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오르면 또 양도세는 또 내겠죠. 아. 양도세는 또 내는데 약간 이제 좀 톱밥으로 대충 계산한 건데 네. 27년에 팔면 2억 3천, 29년에 팔면 4억, 그러니까 차이가 1억 7천 정도죠. 네. 곱하기 2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3억 4천이다. 네. 즉 현재 32억에서 최소 3억 4천 정도 이상 더 올라주면 세금을 많이 내도
약간 또이또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건 약간 저만의 계산 방식이에요. 그럼 32억에서 한 35억 5천 35억, 36억. 네, 그 그러면 정도가 이제 돼주면. 그럼 이제 저걸 누가 받아줄 수 있냐 그거잖아요. 네. 아까 기억하십니까? 50억 매각하신 그분들. 아, 그분들이 받아주게 된다면. 받아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 물건이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세금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내 이 투자를 잘해야 돼요. 저 물건을 받아줄 수 있냐 없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한강벨트, 그리고 주요 업무지구에 내가 갈 수 있는 곳들, 그리고 대단지, 그리고 신축, 준신축. 특히 대단지 신축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질 거예요. 왜? 네. 앞으로 공사비가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더 올라가는데 이미 지어져 있는 것들은 공사비 리스크가 없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그걸 하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맥북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업무용으로 쓸 때는 이제 맥북 프로 좀 비싼 걸 써요. 그걸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엄청 허락을 받아서 사정사정해서 작년에 239만 원을 샀단 말이에요. 그게 현재 320만 원입니다. 1년도 안 되는데. 같은 물건이요? 잘 샀죠. 오. 잘 샀죠. 오. 자, 그러면은 320만 원을 딱 주고 살려고 하는데 비싸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죠? 당근을 뒤져야 되겠지. 당근에서 일단 미개봉을 찾습니다. 네. 잘하면 찾을 수 있어. 근데 미개봉이 없으면 A급이 있어요. 네. 거의 안 쓴 거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지금 뭐 새 아파트를 살려는데 경기도 부천도 지금 분양가가 16억이 나와요. 자, 그러면 물론 부천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경기도잖아요.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올랐네요. 응. 네. 어쨌든 경기도인데 나는 어쨌든 서울에 있고 싶어. 네. 근데 서울은 분양가가 더 높을 거잖아요. 네. 근데 한 5년 됐어. 그래도 요즘 아파트 잘 짓잖아요. 새 거 같아. 네. 근데 얘가 한 18억 정도 한대. 예를 들어서 사겠어 안 사겠어? 저럼 그거 사줘. 네. 그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분들은 1주택자하고 이제 뭐 오래 보유하셨으니까 거주 기간만 좀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양도세 내가 내는 것보다 좀 2배 정도 더 오를 자신이 있냐. 네. 그리고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다리면서 내가 거주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네. 길은 다 있고. 그런데 이제 네. 양도가가 너무 큰 주택 진짜 비싼 거였어요. 막 네. 75억짜리. 취득가 25억. 여기 이제 재정경제부 사례인데 이거 10년 거주 보유 내가 이미 다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게 없어. 네. 그러면 27년도에 파면 세금이 3억 정도가 나와요. 네. 공제를 33억을 받으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 간 거예요. 근데 강남권은 좀 일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28년이 되면은 공제 금액,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 금액 자체가 20억으로 줄어버려요. 아. 그래서 세금이 9억까지 오르고요. 3배가 되죠. 그리고 29년이 되면은 한도가 10억으로 주니까 3억 천 양도세가 13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액이 10억인데 곱하기 20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95억까지 가야 되는데 야, 이러면 좀 어렵죠, 내가. 말이 그렇지. 2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네. 게다가 난 그동안 있으면 뭘 해야 되죠? 보유세 내야 되잖아. 네. 아까 몇 천만 원 나왔잖아요. 네. 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 좀 이게 지금 나온 세제 개편 보면은 네. 굉장히 이제 초고가 주택을 좀 정밀 타겟으로 한 거긴 한데 이해는 되는데 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 동네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팔고 나가야 예, 되는 예, 그런 예. 상황. 네, 그렇습니다. 뭐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뭐 쭉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정리를 해보면 양도세 기본공제를 기존 연 250만 원에서 네, 네. 연 2,500만 원으로 10배. 네, 확대를 네, 네. 했다는 내용이고요. 조건이 근데 이제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은 30억 이하 1세대 네, 네. 1주택만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실제로 집을 팔겠다는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되게 약간 이런 게 좀 얼핏 딱 보면은 네. 아까 앞에 영상에서도 우리가 종부세 12억 공제인데 14억 늘려고 하고 기본공제도 250인데 무려 10배에서 2,500 되고 되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근데 조건이 있죠. 뭐 양도가가 30억 이하고 1세 1주택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10년 이상 거주. 그러니까 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2,500이라고 치면은 250에서 2,500이면 2,250이죠. 2,250을 내가 다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적용되는 세율이 30%면은 2,250에 30%니까 600만 원. 한 600 정도 내가 더 받는 거예요. 더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6, 700 가지고 파시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30억, 20억, 30억 되잖아요. 그분들이 올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그분들? 네. 난 좀 기다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가 주택을 팔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분들이 만약에 온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억을 넘어서 35억에 팔았다.
근데 내가 포기해야 되죠. 그 기본공제 250만 원은. 네. 그러면 2,500을 포기하고 250만 받았을 때 내가 포기하는 세금이 한 6, 700 정도 될 건데 6, 700을 포기하실래요? 호가 4에서 5억을 포기하실래요? 답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그런 유인책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예. 크다. 예. 그래서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30억 이하잖아요. 만약에 뭐 이게 12억에서 15억 사이, 네. 뭐 이게 효과가 좀 약간 좀 많이 나오는 구간 그런 부분들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양도차익이 커지면서 이미 좀 세제가 좀 많이 줄어드는 케이스에는 네. 굳이 이것 때문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개편에서 보면은 장기 거주 1주택자 그리고 고령자 또 지방 주택 보유자까지 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매도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내용들까지 함께 담겨 있는데 이게 해당 대상자들이 느끼기에 실제로 정말 큰 절세 효과가 있는 건지 그래서 내가 세금 혜택 받고 당장 매도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릴 만한 수준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1주택자들은 많이 봤어요. 그렇죠? 네.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뭐 앞에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 15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도세 중과라는 거 뭐냐면은 그동안 내가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장기부속공제 하나도 못 받아요. 네. 그리고 가산세율이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은 30%포인트가 붙어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27년, 28년 좀 완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주택은 20%가 아니라 5%만 가산. 27년도에, 28년도에는 10%만 가산. 그러니까 가산세율이 조금만 붙으니까 양도세가 조금 더 올라가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양도세 중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어쨌든 내가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니까 그걸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세부담이 뭐 이게 일반 세율이에요. 이게 양도세 중과예요. 그래서 정부가 완화한 거지만 요 정도 완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본세율보다는 이거 더 많이 내긴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감당하고 내가 매물을 내놓을 거냐. 네. 그러면 이제 고민되는 게 그래도 내가 이거라도 조금 세이브하고 보유세가 늘어나니까 내놓자 이런 분들이 이제 얼마나 될 거냐가 관건이에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등록임대 주택이고 27년까지 팔으라고 하니까 저는 네. 이제 최대한 뭐 그에 맞춰서 좀 매도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사시면 좋겠고 이번에 네. 또 신혼부부가 샀던데 예뻐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게 있고 다른 분들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해보면 이제 우리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좀 분위기를 보면은 뭐 팔 수 있을 때는 그냥 팔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무서워요. 팔 수 있을 때 팔고 네. 그 돈 가지고 그냥 좋은 거 하나 가겠다.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내가 10억짜리를 팔면요. 네. 12억짜리는 잘 안 가요. 보통 내가 판 가격의 한 1.5배. 15억. 15억. 네. 그래야지 좀 약간 급지가 바뀌거든요. 네, 네. 물론 공식은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연봉이 한 5천인데 옆에 회사에 이직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올려서 6천이라는 거지.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그래도 한 2장 정도는 줘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애매하잖아요. 환경이 바뀌는 거에 대한 리스크도 다 그럼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평판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즉 이분들은 내가 정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정리를 하고 무주택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고 나도 이제 하나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물론 이제 현재 정부가 이게 세제 개편의 취지가 이제 보유가 아니라 거주 뭐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다 좋은데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을 완화시키겠다 이거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똘똘한 한채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심해질 것 뭐 같아요. 그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뭐 주택에 네.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라든지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이제 매물을 뭐 이제 내놨을 네. 때 그런 특례 기간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매물을 끌어오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네. 그 후에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을 더 심화할 심화가 수 되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주택이 이렇게 매물로 나오는 거니까 네.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 이후로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이렇게 지방 부동산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런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 약간 선수예요, 선수.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택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서울에. 자, 그리고 내가 좀 투자용 물건으로 주택을 삽니다, 이렇게. 그럼 이 투자용 물건을 사서 이제 보유했을 때는 좀 뭐 월세 조금 받고
나중에 시세 차익하면은 이제 세금 내고 팔겠다는 거잖아요. 지방은 또 뭐가 있죠?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1억 정도 내가 오르면은 2천 정도 세금 내고 8천 정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큰 돈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이제 이 정책의 역설이 나옵니다. 우리가 8년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 보유세가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으로 가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낮은 세율이 아니라 높은 세율로 가니까 좀 그렇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바뀌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책의 역설이 나와요.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30억짜리를 갖고 있어도 뭐 보유세가 뭐 2% 3%라는 거지. 그럼 얘가 20억짜리예요. 지방 5억짜리 두 개를 사요. 그럼 30억이죠. 어차피 보유세 똑같아. 아. 근데 얘는 30억짜리 하나만 갖고 있어요. 네. 실거주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익이 나는 게 있나? 없죠. 없죠. 근데 나는 여기서 실거주를 해요. 그리고 남은 두 개에 대해서 좀 있다가 적당히 그냥 갭 투자해가지고 아니면 뭐 그냥 사놨다가 파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도 안 들어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건 완전 선수 영역. 네. 따라하지 마세요. 애들은 가라.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좀 더 이제 발전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서울 쪽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재개발로 갈 겁니다. 자, 아까 지방 5억이라 그랬죠. 네. 근데 서울에 빌라를 사면은 매매가는 비쌀 수 있지만 네. 공시 가격이 낮잖아요. 그리고 보유세는 공시 가격을 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한 20억, 30억짜리 적당히 하나 사놓고 재개발 작은 걸 여러 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빌라가 3개가 있어. 3개 다 바라지도 않아. 하나만 잘 되면 돼. 그러면 시세 차익이 빵 올라가 버려요. 선수 영역이다 여기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들었을 때는 정말 그분들이 했을 땐 대박일 것 같지만 내가 따라하면 쪽박일 것 같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걸 따라해라 이런 게 아니고 네네네. 정책의 역설이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래? 그러면 나는 뭐 이 금액 내에서는 늘려도 되는 거네. 대신 이제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또 이제 피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네. 그건 좀 이제 난이도가 높다. 그렇습니다. 있긴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일반적인 네. 이런 선수의 영역이 아닌 그냥 다주택자의 경우 그냥 다주택자. 그러면은 어떤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가요? 그냥 이제 보유세를 먼저 체크해야죠. 네. 보유세를 내가 올해 얼마 나왔다. 근데 지금 뭐 약간 저도 오늘 뉴스를 봤는데 네. 예전에는 저는 세무사가 아닌데 뭐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양도소득세를 이제 계산하는 걸 포기하는 세무사들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종부세를 이제 계산하는 걸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종부세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막 일일이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검색해 보면은 뭐 계산하는 뭐 계산기도 있고 해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그냥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올해 보유세를 뭐 1,000만 원 냈다. 그럼 그냥 넉넉하게 곱하기 2 하세요 그냥. 한 2,000까지 2배 정도 오르겠구나. 낸다. 한 1,500이나 2,000 되겠구나. 그냥 네.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러면 뭔가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다주택자분들이. 네. 그러면 정리하시고. 어. 아 근데 뭐 해볼 만한데? 왜냐면 내가 이거 팔고 나서 뭐 할 게 없는데 그러시면 네. 좀 가져가 보시죠. 앞서 저희 일부에서 이제 증여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증여도 한 가지의 현명한 방법이 그럼 될 수 있는. 당연하죠. 증여 더 늘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전략이 있어요. 내가 지금 50억짜리 집이 있는데 네. 이걸 팔고 내가 한 30억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30억짜리 집을 사고 애한테는 한 현금 증여를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해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애가 5억에서 10억 가지고 살만한 게 없어요. 아니, 물론 있긴 있는데 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그 50억짜리를 그냥 계속 가져가요. 그리고 내가 자녀 지원은 좀 받아서 증여세를 내고 안 그러시면 편법 증여돼요. 보유세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이제 증여 계약서를 쓰는 거죠. 내가 이거 너 줄게. 그럼 너가 그동안 좀 보유비세라는 거 이런 거 좀 세금 내고 그러면 얘가 50억짜리면 한 20억 정도 나올 거예요 세금이 증여세가. 물론 이제 그동안 또 다른 거 증여했으면 더 붙겠지만 그런데 20억이라는 거에 포커싱을 하면 되게 세금이 비싼 거 같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네. 50억짜리를 내가 20억만 있으면 가져오는 거잖아요. 아. 대신 이제 이 부모님은 뭐 이걸 매각하는 게 아니니까 뭐 따로 들어오는 돈은 없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가 도저히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가 파는 거는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도 높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본인의 상황에서 더 현실적이고 유리한 전략으로 좀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뭐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것들 외에도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좀 꼭 알아둬야 할 이번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저도 좀 약간 의외였는데 네. 아까 잠깐 나왔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말소된 주택들이 있어요. 그 말소된 임대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8년짜리로 등록하신 분들은 장기부 특별공제를 50%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분 기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 팔아야지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고 28년도에 팔면은 절반 중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세율 한 5% 10%더 가산세율 붙이고 장기부 특별공제도 30%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팔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팔고 있다고.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 만약에 상생임대차 계약 다 해가지고 요건 갖추면 1년 이내에 팔아라. 그리고 올해가 넘어가서 임대차가 종료되면 늦어도 29년까지 팔아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시장의 매물을 유도해가지고 좀 가격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고육지책인데 하나 또 있습니다. 그 과거 미분양 주택 같은 거 있어요. 감면주택. 그러면 이제 양도세 주택수도 빼고 양도세 감면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물론 아주 옛날 거예요. 막 90 몇 년, 막 옛날 건데 이것도 이제 세제 혜택 기간을 줄여서 뭐 수도권은 3년 내, 비수도권은 5년 내 팔아라 이건데 이제 세 개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가 신규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기존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지킨 거에 대해서 좀 정책이 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게 좀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뭐 세제 개편도 나왔고 앞으로 또 공급 대책도 나올 거고 금융 대책도 나올 건데 이게 정부의 하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잘 신뢰를 할까?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일선에 계시는 그 세무사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면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막 이런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의사 면허증을 땄어. 변호사 자격증을 땄어. 했는데 야, 얘네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번다. 오늘부터 싹 다 면허증 없애. 그리고 다시 시험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물론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럽시다. 나도 한번 변호사 해봅시다. 뭐 이런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뭐 노력을 해서 이렇게 네, 거기에 대해서 네. 대가를 하고 이게 기득권이거든요. 네. 권리를 획득한 건데 그 권리 획득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다면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부터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기존에 있었던 이제 권리가 소급 적용을. 확립이 됐는데 네. 이걸 이제 한다면은 이건 좀 앞으로 뭔가 다툼의 영역이지 않을까.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뭐 그런 말들을 하시는 주변의 세무사님들이 벌써 계셔서 좀 네.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뭐 이번 세제 개편의 목적이 조세 정상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반응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 수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의 또 가장 궁금한 점은 네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제 개편이 과연 실제 우리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네. 앞으로의 이제 부동산 시장의 집값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이거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궁금해요. 뭐 일단은 내년 상반기 지나면 뭐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 물건들하고 금액들을 보면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네. 좀 조심스럽게 한 6대 4 정도로 예측을 했을 때 가격 지속적인 하락은 좀 힘들어 보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거기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초고가 주택에서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게 네.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분명히 나오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온 매물들이 그 밑에 단계 20억, 30억대로 수요를 옮길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20억 이하, 15억 이하는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정책의 역설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벌써 일부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래 그럼 27년, 28년도에 이렇게 시행한다는 거지 그러면 2년 지나고 나서 또 바뀌는 거 아니야? 벌써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5월 10일 시행하고 더 이상 뭐 완화 없다고 했었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지금 몇 개월 안 지나서 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그럼 또 이거 2년 지나면 바뀌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네. 저라고. 다만 시기를 저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한번 지나고 나서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고 집값 오르고 내리고는 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을 저는 좀 서둘렀으면 좋겠고 다주택자이신 분들 중에서 이제 보유세가 높거나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어떤 용도 이걸 임대를 할 거냐 증여할 거냐 그런 부분이 조금 명확치 않으신 분들은 저는 일부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초고가 주택에서 오래 거주하셨던 아까 그런 분들 원주민분들에게는 저도 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집값의 향방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의 비중을 이제 오를 것으로 보시는데 그게 이제 뭐 앞으로의 공급 대책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계산을 하신 결과인 공급 거죠. 대책에서 이제 네.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아, 그걸 보고 국민들이 이제 그래 저게 이제 확실히 좀 공급이 되고 그러면 이제 가격 안정되겠다는 시그널을 주셔야 되는데 네. 사실 이거는 어느 정부가 하더라도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음. 그렇긴 하지만 좀 좋은 대책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우리 제네시스박 박민수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제 복잡해진 그런 네. 부분들 오늘 조금이나마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민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